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너무 무겁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풍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 소풍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어떤 사람은 봄날에 소풍을 마치고 어떤 사람은 단풍 물든 가을에 또 어떤 사람은 눈보라치는 한겨울에 마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소풍을 어떻게 즐겼느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마지막 소풍 도시락을 천천히 펼쳐보려 합니다. 소풍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는 걸 나이든 어르신들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늙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72살 박성수 어르신. 그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하셨지요. 두 아들 대학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아파트 한 채 겨우 마련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데 막상 쉬려고 앉았더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오히려 더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 나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렸어. 근데 달리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달리는지를 몰랐어. 그냥 달리기만 한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워.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우리는 달리기를 멈추고 걸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얼마나 더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길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 그게 바로 인생의 소풍을 마치는 준비입니다. 인간의 삶을 소풍에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을 아십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맑고 따뜻한 시를 썼던 사람. 그의 대표작 귀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소풍 끝내는 날. 얼마나 담담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죽음을 소풍의 끝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소풍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소풍. 아직 도시락이 남아있는 소풍.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그 소풍을 어떻게 즐기고 있습니까? 후회라는 이름의 짐.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호주의 완화의료 간호사 브론이 웨어는 임종을 앞둔 수백 명의 환자들을 수십 년간 돌보며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책이 되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안에 담긴 5가지 가장 흔한 후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두 번째,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세 번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네 번째,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지냈더라면. 5번째, 나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줬더라면.
어떻습니까? 이 5가지 후회 중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 목록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회들은 모두 하지 못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후회들은 모두 되지 못한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 솔직하지 못했던 나, 더 쉬지 못했던 나, 더 용감하지 못했던 나, 더 따뜻하지 못했던 나, 더 행복하지 못했던 나. 결국 인간은 죽는 순간 쌓아온 것이 아니라 되지 못한 자신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8살 김정래 할머니. 할머니는 평생 학교 앞 문방구를 운영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불량식품 사 먹고 하교할 때 연필 한 자루 사가는 그 작은 가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몇 명 안 됐지만 할머니는 늘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나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게 차리고 살다 보니 어느덧 78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기 전에 그림 한 장만 제대로 그려보고 싶어. 내가 본 하늘 말이야. 내가 살면서 봤던 그 하늘이 얼마나 예뻤는지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걸 한 번만 그려보고 싶어.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할머니를 지역문화원 수채화 강좌에 연결해 드렸습니다. 3달 후 할머니는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춘천 의암호 위로 지는 노을을 그린 수채화였습니다. 솜씨가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이 조금 떨렸고 색이 조금 뭉쳤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에는 78회 동안 쌓아온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처음 시작하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에 시작하는 것들은 더 진하고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 뒤에는 평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아는 게 있고 느려도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관계라는 이름의 도시락. 소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치요? 날씨요? 아닙니다. 도시락입니다. 그것도 혼자 먹는 도시락이 아니라 함께 나눠 먹는 도시락.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아무리 맑은 날씨여도 혼자라면 그 소풍은 외롭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세계에서 가장 긴 인간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1938년에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연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부, 명예,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계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찍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습니다. 반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직장 동료들과 멀어집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면 집이 조용해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의 그물이 하나씩 끊어지다 보면 어느 날 아침 깨어났을 때 오늘 내가 말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고독입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 노인의 숫자는 지금 2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일주일에 한 번도 가족 이외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쓰러져도 사흘 뒤에야 발견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해법은 사회가 내려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찾아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살 이태복 어르신. 은퇴 후 3년간 집에만 계셨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평생 못 봤던 TV도 실컷 보고 늦잠도 자고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귀찮았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울증입니다. 어르신은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무슨 우울증이야. 나는 멀쩡한데. 하지만 의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생각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뇌가 약해지면 감정도 흔들립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복지관이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탁구를 배우게 됐습니다. 탁구를 치다 보니 친구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생기니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니 웃음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어르신은 복지관 탁구 동아리 회장이 됐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내가 그때 복지관 안 나갔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 사람이 사람이랑 있어야 사람이더라고. 사람이 사람이랑 있어야 사람이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입니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형제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렇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어색해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 줄까봐, 바쁠 텐데 귀찮을까봐. 하지만 전화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그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명에게 전화를 드려보십시오. 오래된 친구도 좋고 형제도 좋고 오랫동안 못 만난 이웃도 좋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소풍 도시락을 함께 나누는 첫걸음입니다. 몸이라는 이름의 소풍 가방. 소풍을 가려면 가방이 튼튼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방이 찢어지면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이지요. 건강이 최고야. 맞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작 건강 관리를 가장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검진 받아야지. 담배는 나중에 끊어야지. 운동은 날 풀리면 시작해야지. 그 다음이, 그 나중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6세가 넘고 남성도 8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평균 수명이 아닙니다.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이란 건강한 상태로 사는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평균 66세 수준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66세 이후로는 어떤 형태로든 질환을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면 평균적으로 약 15년에서 20년을 아프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5년에서 2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1살 최명자 어르신.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긴 했지만 식단 관리는 잘 안 되셨습니다. 단 것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설탕 듬뿍 넣은 식혜, 한과, 떡. 눈앞에 있으면 못 이기는 게 당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발견으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어르신은 그 경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하십니다. 내가 그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 내가 못 해본 것들이 막 떠올랐어.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배우고 싶었던 국악, 손녀 결혼식. 그게 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야. 그때 내가 결심했지.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살겠다고. 어르신은 퇴원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셨습니다. 식단표를 손수 만드셨습니다. 단 음식은 줄이고 채소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원에서 국악 강좌를 등록하셨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지역 국악 동아리에서 가야금을 배우고 계십니다. 손녀 결혼식에 직접 연주를 해드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드디어 제주도도 다녀오셨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쓰러지고 나서야 살기 시작했어. 그게 나는 안 웃기고 감사해. 건강을 지키는데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걷는 것,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스트레스 덜 받는 것, 정기적으로 검진 받는 것.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밥 먹고 동네 한 바퀴만 걸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소풍 가방을 튼튼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정리라는 이름의 지혜.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떠난 후를 준비하는 것. 우리 문화에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수없다. 지레 포기하는 것 같다.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떠나시고 남은 가족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갈 때 짐을 꾸리고 교통편을 예약하고 돌아올 때를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남은 가족에 대한 가장 큰 배려입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또는 받고 싶지 않은지를 미리 적어두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내사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하는지 아닌지,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선택하고 싶은지, 이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은 가족에게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에 대한 예의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전국의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사전 의향서를 무료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 번쯤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유언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언장이라고 하면 재산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유언장은 재산을 나누는 서류이기 이전에 내 마음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평생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고마웠다, 미안했다, 사랑한다.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지혜.
배우자에 대한 감사, 오래된 친구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기는 것이 유언장의 진짜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유언장을 미리 작성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쓰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 뭔가 다 정리된 느낌이랄까. 정리는 포기가 아닙니다. 정리는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6살 윤기봉 어르신.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신 지 5년이 됐습니다. 자녀들은 다 지방에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려우셨습니다. 외로우셨지만 내색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사의 권유로 나의 이야기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쓸 게 있냐며 반신반의하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쓰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6살 때 아버지 손잡고 처음 서울에 올라오던 기억, 군대 가던 날 어머니가 통곡하시던 모습, 처음 부인을 만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던 느낌, 첫 아이 태어났을 때의 그 벅찬 감동,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사업이 망했을 때 홀로 한강변을 걸었던 밤, 어르신은 석 달 동안 A사 용지 200장 분량의 회고록을 쓰셨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셨을 때 자녀들이 펑펑 울었답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 삶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뭘 남겨줄 게 없다고 생각했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근데 내 이야기가 남아있는 거야. 내 삶이 책이 된 거야. 그게 내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더라고. 여러분의 삶도 책입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아무리 소박해 보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은 누구도 대신 살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일기도 좋고, 편지도 좋고, 영상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하늘을 찍고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이야기가 자녀에게, 손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이 소풍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풍의 끝이 아름다우려면 소풍 도중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경남 통영에 사시는 82살 박순덕 어르신. 평생 바다 근처에서 사셨습니다. 젊어서는 굴 까는 일을 하셨고 늙어서는 집 앞 텃밭을 가꾸십니다. 매일 아침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앉아 계십니다. 그냥 바다를 바라보십니다. 어느 날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거기서 뭘 생각하세요? 어르신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바다가 좋아서 봐. 파도 소리가 좋아서 들어. 살아있는 게 좋아서. 살아있는 게 좋아서.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완벽한 대답입니까? 82해를 살아온 어르신이 매일 아침 언덕에 올라가는 이유. 그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이고 오늘 하루에 대한 경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다가 정작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소풍은 충분히 진행 중입니다.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평생 빈곤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주목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인은 세상이 아름답다고 했지 자신의 삶이 순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 자체는 아름다웠다고, 그 안에서 소풍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고,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펼치지 않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언덕이 있습니다. 아직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살면 됩니다. 후회가 남는다면 지금부터 후회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외롭다면 먼저 손을 내밀면 됩니다. 몸이 걱정된다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움직이면 됩니다. 소풍의 끝은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풍을 어떻게 즐기느냐는 우리가 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어드렸으면 합니다. 한 분이라도 오늘 전화기를 들어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거신다면, 한 분이라도 저녁에 동네를 한 바퀴 걸으신다면, 한 분이라도 오늘 일기장에 오늘 하루를 기록하신다면, 그것으로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풍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름다웠더라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께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